아름다운 우리 역사 10분 역공입니다. 지난 시간 EP 전 29 선덕여왕의 새해 예언 재미있으셨나요? 오늘은 EP 주 30 김춘추의 외교 이야기입니다. 왕족 한 명이 혈혈단신으로 적국에 건너가 삼국 통일의 길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엔 딸과 사위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642년 백제 의자왕이 신라 서쪽성 40곳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대야성마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대야성의 성주는 김춘추의 사위 품석이었습니다. 품석과 함께 성을 지키던 아내 즉 김춘추의 딸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삼국사기는 이 소식을 들은 김춘추가 기둥에 기대어 하루 종일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슬픔에만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제에 복수하려면 군사가 필요했고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춘추가 선택한 첫 번째 동맹 후보는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와 신라는 경쟁 관계였지만 공통의 적 백제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642년 가을 김춘추는 고구려 수도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당시 고구려 실권자는 영해소문이었습니다. 왕은 있었지만 실질적 권력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영해소문은 같은 해 정변을 일으켜 왕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김춘추가 도착했을 때 영해소문은 협상 대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신라가 과거에 빼앗아간 한강 유역 땅을 돌려주면 군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강 유역은 신라가 진흥 왕 때 가장 힘겹게 얻어낸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돌려달라는 요구는 사실상 동맹을 거부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소물 김춘추는 끝내 수락하지 않았고 영해소문은 그를 억류해버렸습니다. 신라 왕족이 적국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고구려 신하 선도에게 접근해 탈출 방법을 물었습니다. 선도에는 자라와 토끼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뜻을 넌지시 전했다고 합니다. 신라에 있는 김유신이 이미 결사대 3,000명을 이끌고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유신의 진격 소식이 평양에 전해지자 영해소문은 결국 김춘추를 풀어주었습니다. 고구려 동맹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김춘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라가 고구려와 손잡을 수 없다면 선택지는 바다 너머 당나라뿐이었습니다. 당나라는 이미 동아시아 최강 국가였습니다. 태종 이세민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당태종은 수나라가 3번이나 실패한 고구려를 직접 치겠다고 나선 황제였습니다. 647년 김춘추는 마침내 당나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황해를 건너는 여정은 당시 기준으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항해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갔습니다. 딸의 죽음을 되갚을 방법은 이것뿐이었으니까요. 당나라 수도 장안에 도착한 김춘추는 당태종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외교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협상이었습니다. 김춘추는 신라의 상황을 직접 전하고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태종도 고구려를 원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해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마침내 나당 동맹이 체결되었습니다. 신라와 단기 함께 싸우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딸을 잃은 한 아버지의 분노가 국가의 외교를 바꿔놓은 순간이었습니다. 당태종은 직접 고구려 원정에 나섰지만 안시성에서 막혔습니다. 몇 달을 공격해도 안시성은 끝내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당태종은 결국 군을 돌렸고 고구려는 버텨냈습니다. 이 패배는 당태종에게 깊은 치욕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은 신라의 제안을 진지하게 들을 이유가 생겼습니다. 김춘추는 당태종을 독대하는 자리를 마침내 얻었습니다. 김춘추는 통역 없이 한문으로 직접 뜻을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백제와 고구려의 위협을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딸 고타소가 대야성에서 죽었던 그날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한나라의 왕족이 아버지로서 슬픔을 꺼낸 순간이었습니다. 당태종은 고구려를 꺾지 못한 패배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신라가 남쪽을 맞는다면 당은 북쪽에서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지점이었습니다. 당태종은 김춘추에게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나당 동맹, 이것이 삼국통일의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김춘추는 신라로 돌아오는 바에 위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딸의 죽음에서 시작된 분노가 이제 국가의 전략이 된 것입니다. 신라로 돌아온 김춘추를 기다린 것은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백제는 신라의 서쪽 변경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신라 혼자서는 이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료를 꼼꼼히 보면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김춘추의 당 방문 교과서엔 성공 외교로만 나옵니다. 하지만 삼국사기에는 불편한 조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는 당의 복식 제도와 연호를 따르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동맹에는 엄연히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이 부분이 조금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여러분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김춘추는 목적을 이루고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동맹을 위해 고구려 외 당을 모두 직접 찾아갔습니다. 실패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죽을 고비도 있었습니다. 고구려에선 영해소문에게 억류당할 뻔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선도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빠져나왔다고 전해집니다. 목숨을 건 외교였고 김춘추는 그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이 모든 시작점은 대하성 딸 고타소의 죽음이었습니다. 삼국사기는 김춘추가 그날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둥에 기대어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슬픔이 그를 움직이게 했고 새 나라를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개인의 비극이 역사의 동력이 된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나당 동맹은 653년 마침내 공식 합의로 굳어졌습니다. 이제 신라는 혼자가 아니었고 전쟁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당 동맹은 653년 마침내 공식 합의로 굳어졌습니다. 이제 신라는 혼자가 아니었고 전쟁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료를 꼼꼼히 보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 태종은 처음부터 신라 편이 아니었습니다. 태종은 고구려를 직접 치고 싶었던 황제였습니다. 645년 태종은 직접 고구려 원정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안시성 하나가 그 대군을 막아섰습니다. 당군은 안시성을 끝내 함락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태종이 직접 나서도 고구려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서야 태종은 신라의 가치를 다시 봤습니다. 남쪽에서 고구려를 칠 수 있는 나라는 신라뿐이었습니다. 김춘추가 제안한 조건이 비로소 현실이 된 것입니다. 신라는 당나라의 군사를 요청하고 당은 남쪽 통로를 얻었습니다. 이 동맹은 순수한 우정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김춘추는 그 계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을 잃은 슬픔을 발판 삼아 외교를 완성했습니다. 고타소랑의 죽음은 역사의 방향을 바꾼 비극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반도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나당 동맹 이후 신라는 빠르게 전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백제는 여전히 신라의 서쪽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백제 의자왕은 신라성 수십 곳을 빼앗은 왕이었습니다. 신라 혼자였다면 그 압박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당나라 지원이 확정되면서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김춘추는 훗날 신라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564년 그는 신라 무열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뚫어놓은 외교 통로는 전쟁의 기틀이 됐습니다. 660년 신라와 당나라는 백제를 함께 쳤습니다. 백제는 그해 사비성을 내주며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딸의 원수를 갚는데 꼭 20년이 걸린 셈입니다. 그러나 무열왕은 삼국 통일을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661년 그는 왕위를 아들 문무왕에게 넘겼습니다. 문무왕이 그 뜻을 이어 고구려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가 뚫은 길 위에서 아들이 역사를 완성한 것입니다. 김춘추의 외교는 한반도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개인의 비극이 역사의 문을 열었다는 점은 지금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함께 싸우던 동맹이 한반도를 삼키려 합니다. 그 결말이 다음 편입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